프랑스 정부의 충격 발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나토 회원국 핀란드는 한국 무기 도입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새벽 4시 핀란드 국방안보 작전실이 긴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선택한 대가로 핀란드는 세계 최강 대국들과 등을 지는 극단적 결정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습니까? 그 질문에 핀란드 정부가 내놓은 단 한마디.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말 한마디가 불러일으킨 세계적인 파장. 당신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야심만 가득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고객이 아닌 함께 살아남을 전우로 바라본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핀란드 국방부 차관 에이로 살미넨입니다. 2022년 2월 24일 새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 순간부터 우리 핀란드의 운명도 바뀌었습니다. 헬싱키 국방부 청사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죠. 장관님이 침통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에이로, 이제 우리도 안전하지 않다. 당장 방어력 강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1340km나 되는 긴 국경을 맞대고 있거든요. 그동안 중립을 지켜왔지만 푸틴의 행보를 보니 그 어떤 약속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 벽에 걸린 지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939년 겨울 전쟁 때처럼 우리는 또다시 혼자 버텨야 하는 건가? 당시 소련이 침공했을 때 서방 어느 나라도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그때 우리 조상들은 맨손으로 소련군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기존 유럽산 무기로는 한계가 명확했어요. 프랑스 레클레르 전차는 납기가 5년이나 걸렸고 독일 호위츠 자주포는 가격이 무려 대당 100억 원을 넘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저는 참모들에게 물었습니다. 차관님, 이대로는 2030년은 되어야 제대로 된 방어력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30년이라고요? 그때까지 러시아가 가만히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저는 책상을 탁 쳤습니다. 그럼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 유럽 밖에서 말이다. 그때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님, 최근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대량 도입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한국 무기요? 저는 솔직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만든다고요? 아직도 개발도상국 아닌가요? 하지만 그 참모가 건넨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스펙만 보면 유럽산 무기보다 결코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성능은 더 뛰어나 보였어요. 이 가격이 맞나요?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K9 자주포가 대당 40억 원이라고요? 독일제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납기도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3개월이라고요?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이렇게 좋은 조건이라면 분명 어딘가 함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실전 경험은 어떻습니까? 차관님, 터키가 시리아 작전에서 K9을 사용했고 인도가 파키스탄과의 국경 분쟁에서도 운용했다고 합니다. 모두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터키와 인도까지요? 이제 조금 흥미가 생겼습니다. 터키는 나토 회원국이고 인도는 러시아제 무기를 주로 쓰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더 자세한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한국 방산업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국 정부와 비공식 접촉도 타진해 보고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한국 무기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뭔가 고민이 있나요? 요즘 계속 심각한 표정이네요. 러시아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네. 우리 방어력을 어떻게 강화할지 말이야. 그래도 우리는 중립국 아닌가요?
러시아가 우리까지 건드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우크라이나도 중립국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어떻게 됐나요? 아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은 현실이었고 기존 유럽 무기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한국 관련 보고서가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읽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이 불과 20년 만에 세계 9위 무기 수출국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6.25 전쟁 때는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한국의 무기 개발 철학이었어요. 실전에서 검증된 기술, 빠른 납기, 합리적인 가격.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거였습니다. 유럽 무기들이 너무 비싸고 느린 것과는 정반대였죠.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한국 방산청에 공식 문의를 해보십시오. 우리의 관심사를 전달하고 가능하다면 실사단 파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모들은 약간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빨리 결정할 줄은 몰랐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빠른 판단이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한국과의 접촉을 시작하자마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국방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살미넨 차관님, 최근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신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파리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프랑스가 왜 갑자기 연락을 했을까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프랑스도 우리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유럽 방산업계에서 한국의 약진이 그들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특히 핀란드 같은 나라까지 한국 무기를 고려한다면 이건 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였을 겁니다. 저는 프랑스 측과의 만남을 수락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생각인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파리 회의에서 프랑스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차관님, 나토 회원국으로서 우리는 무기 체계의 표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한국 무기는 우리 체계와 호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그럼 프랑스 무기의 납기를 단축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가격도 좀 더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시고요. 장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결국 그들도 뾰족한 해답은 없었던 거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정답이라는 걸 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추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파리에서 돌아온 후 저는 더욱 체계적으로 한국 무기의 글로벌 현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정보분석팀에 특별 지시를 내렸어요. 지난 5년간 한국 무기를 도입한 모든 국가의 리스트를 작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기존에 어떤 무기를 사용했는지도 함께 조사하고요. 일주일 후 나온 보고서를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단 2년 만에 16개국이 한국 무기를 계약했더군요. 폴란드가 K2 전차 980대와 K9 자주포 648대, FA50 경공격기 48대를 주문했습니다. 총 계약 규모가 10조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에스토니아는 K9 자주포 12대, 노르웨이는 30대를 도입했고요. 이집트는 무려 213대의 K9을 계약했습니다. 심지어 호주까지 30대를 주문했더라고요. 이상하네요. 이 나라들이 기존에 쓰던 무기는 뭐였습니까? 저는 참모에게 물었습니다. 차관님, 폴란드는 독일 레오파드 전차와 미국 M119 자주포를 주력으로 사용했습니다. 호주는 미국 무기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나라들이 왜 기존 체계를 버리고 한국 무기를 선택했을까요?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의 인터뷰 기록을 찾았어요. 독일 무기는 납기가 너무 오래 걸린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 한국 무기는 3개월이면 받을 수 있고 성능도 충분하다. 호주 국방부 자료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미국 펠라딘 자주포 대비 K9의 운용 비용이 40% 낮다. 또한 자동화 수준이 훨씬 높아 운용 인력도 절약된다. 저는 점점 더 흥미로워졌어요. 이게 단순히 가격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저는 직접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에스토니아도 우리와 같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거든요. 안녕하세요, 장관님. 최근 한국 자주포를 도입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떠신가요? 에스토니아 장관이 대답했습니다. 아, 살미넨 차관님.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쓰던 구형 소련제 무기와는 차원이 다르더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으셨나요? 일단 정비가 간단합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한 달 교육받고 바로 운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겨울 혹한기에도 문제없이 작동했고요. 겨울 혹한기라는 말에 저는 더욱 관심이 생겼습니다. 핀란드도 겨울이 혹독한 나라거든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데 그런 환경에서도 제대로 작동한다는 건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혹시 다른 유럽 무기와 비교해 보신 적 있나요? 있습니다. 독일 자주포도 검토했거든요. 하지만 가격이 한국제의 2.5배였고 납기는 3년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코앞에 있는 우리로서는 3년을 기다릴 수 없었죠. 저는 이 대화를 통해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어요. 기존 유럽 방산업체들은 너무 안일했던 겁니다. 독점적 지위에 안주하면서 고가 정책을 유지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터키의 사례를 조사해봤어요. 터키는 한국으로부터 K9 기술을 이전받아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터키군이 시리아 작전에서 이 자주포를 실전 투입했는데 성과가 뛰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인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파키스탄과의 국경 분쟁에서 K9을 사용했는데 기존 러시아제 무기보다 정확도가 훨씬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이런 실전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다른 나라들도 한국 무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저는 참모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명백한 시장의 변화예요. 차관님,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기존 무기 시장의 룰이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브랜드와 전통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실용성과 효율성이 더 중요해졌어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런 변화를 가속화시켰습니다. 모든 나라가 긴급히 방어력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이런 때일수록 빠르고 효과적인 솔루션이 필요했어요. 한국 무기가 바로 그런 니즈를 충족시켰던 겁니다. 저는 국방장관님께 보고했습니다. 장관님, 한국 무기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A로, 그런데 프랑스나 독일의 반응이 걱정되네요. 괜찮을까? 장관님, 지금은 그런 걸 고려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장관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대사가 갑작스럽게 국방부를 방문한 거예요. 차관님, 잠깐 시간 되시나요? 프랑스 대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떤 일이시죠? 최근 핀란드가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싶어서요. 드디어 시작되었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려라고 하시면요. 나토 회원국으로서 무기 체계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 무기는 나토 표준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대사님, 그럼 프랑스 무기의 납기와 가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대사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러시아는 지금 당장 우리 코앞에 있습니다. 대사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시작된 것 같아요. 뭐가요? 한국 무기를 둘러싼 경쟁 말이에요. 프랑스가 본격적으로 견제에 나섰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길을 가야죠. 다른 나라들도 이미 그 길을 선택했거든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6개국이 한국 무기를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들은 모두 현실적인 판단을 내린 거였습니다.
폴란드처럼 러시아와 직접 맞닿은 나라들, 호주처럼 실용성을 중시하는 나라들, 이집트처럼 비용 효율성이 중요한 나라들. 모두 다른 이유였지만 결론은 같았어요. 한국 무기가 그들의 니즈를 가장 잘 충족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핀란드도 그 대열에 합류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방산청에 공식 서신을 보냈습니다. 핀란드의 무기 도입 의향과 함께 기술진 교류 방안도 문의했어요. 프랑스의 압박이 시작되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확신했어요. 우리의 선택이 옳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마침내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국방부 실사단 단장으로서 한국의 방산 기술을 직접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 방산청 관계자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살미넨 차관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 방산청 국제협력실장이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방문이 양국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 시내를 지나면서 저는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발전된 도시였거든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거리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차관님, 내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종합시험장을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거기서 실제 무기 시연을 보실 수 있어요. 한국 측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다시 한번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K9 자주포, 사거리 40km, 분당 최대 6발 발사 가능. FA-50 경공격기, 최대 속도 마하 1.5, 다양한 무장 탑재 가능.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사거리 80km, 동시 다발 타격 가능. 숫자로만 보면 분명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실물은 어떨까요? 다음 날 아침, 안산 종합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평야에 각종 군사 장비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차관님, 먼저 K9 자주포부터 보시겠습니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기술진이 안내했습니다. K9 자주포를 처음 본 순간 저는 솔직히 실망했어요. 이게 다입니까? 생각보다 작네요. 독일이나 프랑스 자주포에 비해 확실히 컴팩트했거든요. 한국 기술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차관님, 크기가 작다고 성능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동성이 뛰어나죠. 그때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K9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정말 빠르게 포격 준비 자세를 잡았어요. 지금부터 실사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쾅! 첫 번째 포탄이 발사되었습니다. 소음은 예상보다 적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30초도 안 되어서 두 번째 포탄이 발사되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재장전이 가능한가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자동장전 시스템 덕분입니다. 사람이 직접 포탄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기술자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FA-50 경공격기 시연도 봤습니다.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경쾌하게 날아오르더라고요. 저 비행기가 정말 전투기 맞나요? 너무 가벼워 보이는데요. 경공격기라고 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운용 비용이 훨씬 저렴하죠. 한국항공우주산업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기존 전투기 운용비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리고 정비도 훨씬 간단해요.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시연에서는 정말 압도당했습니다. 한 번에 12발의 로켓이 동시에 발사되는 모습은 장관이었어요. 저 로켓들이 모두 다른 목표를 타격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각각 독립적으로 유도되어 서로 다른 좌표를 공격합니다. 저는 점점 더 놀라고 있었어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한국 측 관계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차관님, 어떠세요? 우리 무기들이 기대에 부응하나요? 한국 방산청 차장이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상보다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납기는 정말 가능한가요? 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 납품 가능합니다. 그 말이 나올 때 저는 정말 웃음이 나왔어요. 불가능하다고 믿었거든요.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정말입니까? 3개월에요? 네, 확실합니다. 우리는 이미 양산 체계가 구축되어 있거든요. 저는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럼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빨리 만들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차관님, 우리는 품질을 위해 속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고 각 단계마다 품질 검사를 실시해요. 오후에는 생산 라인도 견학했습니다. 공장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모든 것이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로봇들이 정밀하게 부품을 조립하고 컴퓨터가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이건 거의 하이테크 산업 수준이네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방산을 하이테크 산업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한국 측 관계자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기존 방산업체들은 여전히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지만 우리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저는 이때 깨달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방산업을 재정의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차관님, 혹시 궁금한 게 더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한국 기술진들은 정말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과장하거나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자신들의 기술을 믿고 있었습니다. 정비는 어떻게 하나요? 핀란드에서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우리가 핀란드 기술자들을 교육해드릴 수도 있고 원격 지원 시스템도 있어요. 모든 질문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유럽제 무기에서 늘 고민하던 문제들, 복잡한 정비, 긴 납기, 높은 비용, 이 모든 것들이 여기서는 당연한 기본으로 해결되어 있었어요. 하루 종일 시연을 보고 나서 저는 한국 측과 마지막 미팅을 가졌습니다. 차관님, 어떠셨나요? 방산청 국제협력실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한 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처음에는 한국 무기가 저렴한 대안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잠깐 멈춘 후 계속했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전략이네요. 한국 측 관계자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도 제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핀란드 국방장관님께 보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관님, 한국 방문이 정말 의미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A로? 한국 무기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찾던 해답이에요. 장관님도 기뻐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협상을 시작해보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6.25 전쟁 때 폐허가 되었던 이 나라가 이제는 우리에게 최첨단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마인드가 인상적이었어요.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려는 자세.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실용성까지 고려하는 접근법. 이 모든 것이 한국 방산업의 성공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브뤼셀에서 나토 고위급 국방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이번 회의가 결코 평범하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러 국가 대표들이 작은 그룹을 이루어 속삭이며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살미넨 차관님. 독일 국방차관이 다가와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회의 안건이 꽤 흥미로울 것 같네요. 그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의미에서요? 동유럽 무기 도입 동향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 시작되었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니 이미 대부분의 대표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프랑스 국방장관 세바스티앙 르코르니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굳어 보였어요. 자,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회의를 선언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나토 회원국들의 무기 체계 표준화 방안입니다. 여러 나라들이 일반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계속 긴장되어 있었어요. 마침내 프랑스 국방장관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사무총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르코르니 장관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최근 일부 나토 회원국들이 역외 국가로부터 무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한국 무기의 확산은 유럽 방위 전략의 통일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핀란드를 겨냥한 발언이었어요. 나토는 상호 운용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각국이 서로 다른 무기 체계를 사용한다면 연합작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폴란드 국방장관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폴란드도 한국 무기를 대량 도입했거든요. 또한 역외 국가 무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우리 유럽 방산업체들의 기술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르코르니 장관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따라서 나토 회원국들은 무기 도입 시 동맹국 우선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른 나라 대표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반응을 살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분노가 치솟는 걸 느꼈습니다. 동맹국 우선 원칙이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유럽 무기의 늦은 납기와 비싼 가격은 뭐였단 말입니까?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프랑스 장관님의 의견에 대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몇몇 나라 대표들이 애매하게 동조하는 발언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무총장님, 발언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물론입니다, 살미넨 차관님. 저는 심호흡을 한 후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르코르니 장관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프랑스 장관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동맹국 우선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동맹국들이 우리의 니즈를 제대로 충족시켜줬나요?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핀란드는 러시아와 1340km의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방어력이 필요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유럽 무기는 납기가 3년, 5년씩 걸립니다. 러시아가 그때까지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게다가 가격은 어떻습니까? 같은 성능의 한국 무기보다 2배, 3배 비쌉니다. 프랑스 장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장관님, 그렇다면 프랑스는 한국처럼 만들면 됩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납기를 지키고 운용성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면 됩니다. 제 발언이 끝나자 회의장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몇몇 대표들은 눈을 피했고 일부는 썩소를 지었습니다. 독일 대표가 중간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호환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호환성이라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국 무기들은 나토 표준 탄약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통신체계나 지휘체계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은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해결 가능합니다. 실제로 폴란드와 에스토니아에서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거든요. 에스토니아 대표가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도입한 한국 자주포는 기존 나토 체계와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프랑스 장관이 다시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역외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그럼 지금까지 미국 무기에 의존해온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말에 회의장이 또다시 조용해졌어요. 나토 회원국 대부분이 미국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우리의 핵심 동맹국입니다. 한국도 우리의 동맹국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우리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 저도 살미넨 차관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할 권리가 있어요. 이제 회의실 분위기가 양분되기 시작했어요. 한편에는 프랑스, 독일 등 기존 방산 강국들이 있었고
다른 편에는 동유럽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총장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제 의견을 명확히 표현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여러 나라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차관님, 훌륭한 발언이었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상황이거든요. 러시아의 위협은 현실인데 유럽 무기로는 대응이 어려워요. 노르웨이 대표도 동조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요. 반면 프랑스와 독일 대표들은 저를 피해서 지나갔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들의 비웃음과 견제 뒤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의 기술이 그들에게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닌 현실이 된 겁니다. 호텔로 돌아가서 저는 국방장관님께 보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관님, 오늘 나토 회의에서 한국 무기 도입 의지를 분명히 표명했습니다. 어떤 반응이었나요? 프랑스가 강하게 반발했지만 동유럽 국가들은 우리를 지지했어요. 장관님이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해보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오늘 회의에서 저는 단순히 핀란드의 입장만 대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목소리를 대변했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과거의 관성에 얽매일 수 없는 현실적 선택의 필요성을 말한 거였죠. 한국 무기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통해 그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어요. 나토 회의에서 돌아온 후 본격적인 한국과의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방산청 회의실에서 화상회의를 통해 마지막 세부 조건들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차관님, K9 자주포 48문에 대한 최종 견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방산청 차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대당 45억 원, 총 2,160억 원입니다. 여기에 교육 훈련비와 3년간 기술 지원이 포함됩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독일제와 비교하면 정말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말했습니다. 어떤 제안인가요? 계약금 납부를 6개월 유예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 기술진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미 충분히 파격적인 조건인데 여기에 더 혜택을 준다는 거였거든요. 정말 이런 조건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너무 파격적이라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혹시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화면 너머로 한국방산청 국제협력실장이 잠깐 미소를 지었어요. 차관님, 핀란드는 한국 전쟁 당시 의료 지원을 해주신 나라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70년도 넘은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은혜는 잊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켜온 방식입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협상가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깊은 존경을 느꼈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몰랐던 역사였어요. 한국 전쟁 당시 핀란드가 의료 지원을 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즉시 우리 외교부 자료실에 문의했습니다. 1950년대 한국 관련 의료 지원 기록을 찾아주실 수 있나요? 며칠 후 받은 자료를 보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1951년부터 1954년까지 핀란드 적십 자사가 한국의 의료진과 의료 물자를 지원했더군요. 당시 핀란드는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을 도왔던 겁니다. 의사 15명, 간호사 23명, 그리고 많은 의료 장비들을 보냈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인 건 당시 지원 규모였어요. 핀란드 전체 의료진의 3%에 해당하는 인력을 파견했던 겁니다. 작은 나라로서는 정말 큰 희생이었죠. 그리고 한국은 그 은혜를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 측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님, 우리 과거 역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 그러셨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부끄럽네요. 한국 실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차관님, 부끄러워하실 일 아닙니다. 당시 핀란드의 도움이 정말 소중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었나요? 전쟁 중에 부상당한 우리 군인들과 민간인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특히 핀란드 의료진들의 기술 수준이 매우 높아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리고 단순히 치료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의료진들에게 선진 의료 기술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덕분에 우리나라 의료 수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한국의 파격적인 제안이 이해되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과거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실장님, 그럼 이번 계약이 단순한 상거래는 아니겠네요. 맞습니다, 차관님. 이건 우리에게는 감사 표현의 의미도 있어요.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무기는 철과 화약으로 만들지만 진짜 전력은 그 나라의 정신이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단기간에 방산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기술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보, 정말 대단한 나라네요. 70년 전 은혜를 아직도 기억하다니. 아내도 감동했어요. 우리도 그런 나라가 되어야겠어요. 도움받은 걸 잊지 않고 보답할 줄 아는. 그 주말,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대사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왔습니다. 한국 대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한국 전쟁 당시 우리 핀란드의 의료 지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대사가 자료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차관님, 이건 당시 핀란드 의료진들과 한국 환자들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금발의 핀란드 의사들이 한국 군인들을 치료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분이 당시 핀란드 의료단장이셨던 요한 카를손 박사님입니다. 지금도 생존해 계신가요? 아니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국을 자주 방문하셨어요. 한국을 방문하셨다고요? 네. 한국 정부에서 초청했거든요. 그분이 치료해주신 환자들이 성장해서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대사가 계속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환자들이 카를손 박사님을 찾아뵙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공식 초청한 거죠. 정말 멋진 이야기네요. 박사님 말씀이 한국 방문이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경제 발전만 이룬 게 아니라 인간적인 따뜻함까지 간직한 나라였던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 핀란드 국방부에서 한국 무기 도입에 대한 최종 결정 회의가 열렸습니다. 차관님, 한국 측 제안을 어떻게 보십니까? 국방장관님이 물었습니다. 장관님,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한국은 우리의 과거 도움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보답하려고 합니다. 장관님도 감동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진심에 답해야겠네요. 회의에 참석한 모든 간부들이 동의했어요. 한국 무기 도입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국 방산청에 최종 결정을 알렸습니다. 실장님, 핀란드 정부가 한국 무기 도입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차관님. 저희가 더 감사해야죠. 70년 전 우리의 작은 도움을 이렇게 크게 보답해 주시니까요. 한국 실장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관님, 작은 도움이 아니었어요. 그때 핀란드의 도움이 없었다면 더 많은 생명을 잃었을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과 핀란드의 관계가 이제 단순한 구매자와 판매자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진정한 파트너십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70년 전 우리 선조들의 작은 선행이었다는 사실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선행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걸 한국이 증명해 준 거였습니다. 한국과의 계약이 확정된 후 저는 마침내 핀란드 의회에서 공식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장에 들어선 순간 현실은 냉혹했어요. 차관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국방부 비서실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심지어 일부 여당 의원들도 회의적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긴 했지만 막상 직면하니 부담스러웠어요. 의회 복도에서 만난 야당 원내대표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살미넨 차관님,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번 한국 무기 도입권은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닙니까? 그가 날카로운 시선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성급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우리는 유럽연합 회원국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아시아 무기를 사야 합니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원내대표님, 러시아의 위협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와 독일 같은 동맹국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때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프랑스 외무장관이 핀란드 외무부를 통해 공식 항의를 해온 거예요. 차관님, 급보입니다. 참모가 뛰어와서 말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강력한 항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받아봤어요. 핀란드의 한국 무기 도입은 유럽 방위 체계에 대한 도전이며 나토 동맹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다. 프랑스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독일 국방부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우려 표명이 왔더라고요. 차관님, 언론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언론 담당관이 보고했습니다. 주요 일간지들이 모두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신문 헤드라인들을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핀란드, 유럽을 배신하다. 동맹 파괴하는 무책임한 결정. 칠러 성향의 무기 도입 논란. 심지어 저를 직접 비난하는 기사들도 나왔어요. 살미넨 차관, 국익보다 개인 성과에 치중. 검증되지 않은 무기로 국방력 약화시켜. 저는 정말 분노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무기라고요? 16개국이 선택한 무기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차관님, 여당 국방위원장님이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죠. 국방위원장실에 들어가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차관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내에서 이번 결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입니까? 프랑스와 독일의 반발이 예상보다 심합니다. 이로 인해 유럽연합 내에서 우리 입지가 약해질 수 있어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럼 러시아의 위협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외교적 파장을 무시할 순 없잖아요. 바로 그때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야당에서 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거예요. 차관 사퇴 요구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서실장이 긴급히 보고했습니다. 무슨 명분으로요? 독단적 결정으로 국가 이익을 해쳤다는 이유입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국가 이익을 해쳤다고요? 국가를 지키려고 한 결정이 국가 이익을 해쳤다는 겁니까?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정말 힘드네요. 괜찮아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여요. 모든 사람이 저를 비난하고 있어요. 심지어 사퇴하라고까지 하고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 거잖아요.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국민들은 당신 편이에요. 아내의 말에 조금 위로가 되었어요. 다음 날 의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무기 도입 승인안에 대한 표결이 있는 날이었어요. 본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저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지금부터 한국 무기 도입 승인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차례로 일어나서 반대 논리를 펼쳤어요. 이번 결정은 우리의 전통적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무기로 국방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1시간 넘게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마침내 제가 반박할 차례가 왔어요. 저는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의회 전체가 저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 목소리가 의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39년 겨울 소련이 우리를 침공했을 때 누가 우리를 도왔습니까? 의회가 조용해졌어요. 영국입니까? 프랑스입니까? 아니면 독일입니까? 더욱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돕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지켰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때처럼 지금도 우리는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동맹국이라고 하시지만 그들이 우리의 절박함을 이해해줬습니까? 3년씩 걸리는 납기로 러시아의 위협에 대처하라고 하는 게 동맹국의 도움입니까? 의회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영하 40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조국을 지켜냈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도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는 잠깐 멈춘 후 계속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우리의 생존을 보장해준다면 우리는 감히 그 손을 잡겠습니다. 의회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이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입니다.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지만 점점 커졌어요. 여당 의원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고 일부 야당 의원들도 동조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저는 이 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의외였어요. 찬성 127표, 반대 73표로 승인안이 통과된 거예요. 예상보다 큰 차이로 이긴 겁니다. 표결이 끝난 후 여러 의원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차관님, 훌륭한 연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말씀을 듣고 보니 옳은 선택인 것 같아요. 심지어 일부 야당 의원들도 격려해줬어요. 차관님의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의회를 나오면서 저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한국 무기 도입이 공식적으로 승인된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국방부에서 최종 도입 결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K9 자주포 48문 도입 계약서. 제 서명이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어요. 이건 단지 무기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핀란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결단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1939년 겨울전쟁의 교훈을 잊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제 한국이라는 믿을 만한 파트너가 있었으니까요. 2024년 3월 핀란드 북부 라플란드 지역에서 나토 연합군 북극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드명 노던 윈드 작전이었어요. 영하 25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합동 훈련이었습니다. 저는 훈련 참관단의 일원으로 현장에 나가 있었어요. 차관님, 오늘이 우리 한국 무기들의 첫 번째 실전 테스트네요. 핀란드 육군 참모장이 말했습니다. 네, 정말 긴장되네요. 솔직히 말하면 불안했어요. 아무리 좋은 스펙이라고 해도 실제 작전에서는 어떨지 모르거든요. 특히 이런 극한 추위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북극 훈련장에는 각국의 최신 무기들이 집결해 있었어요.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 전차, 독일의 레오파드 2A 전차, 프랑스의 시저 자주포, 그리고 우리의 K9 자주포와 FA-50 경공격기도 있었습니다. 훈련 시작 30분 전입니다. 지휘소에서 방송이 나왔어요. 저는 쌍안경을 들고 K9 자주포 진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포병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장비 상태는 어떻습니까? 무전기로 물어봤습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추위에도 불구하고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어요. 포대장이 보고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첫 번째 관문은 통과한 셈이었거든요.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상의 적군이 북쪽에서 침공해오는 시나리오였어요. 먼저 FA-50 경공격기들이 출격했습니다. 활주로에 쌓인 눈을 뚫고 이륙하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경쾌하게 날아올랐어요. 와, 저런 추위에서도 이렇게 빨리 이륙이 가능하네요. 옆에 있던 독일군 관측관이 감탄했습니다. 네, 한국 경공격기는 혹한 환경에 특화되어 있거든요.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20분 후 지상 포격 임무가 시작되었어요.
K9 자주포가 먼저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쾅, 쾅, 쾅. 30초 간격으로 연속 사격이 이어졌어요. 명중. 표적지에서 관측병이 보고했습니다. 첫 번째 포탄부터 정확히 목표를 맞췄더라고요. 이어서 프랑스 시저 자주포가 사격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포탄은 빗나갔어요. 두 번째 포탄에서야 목표 근처에 떨어졌습니다. 흥미롭네요. 미군 장성이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자주포의 명중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다른 표적들에 대한 사격이 이어졌어요. K9은 10발 중 9발을 명중시켰고 프랑스 자주포는 10발 중 6발만 맞췄습니다. 독일 자주포도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이상하네요. K9의 명중률이 예상보다 훨씬 높아요. 나토 훈련단장이 의아해했습니다. 혹시 특별한 사격 통제 시스템이 있나요? 미군 대령이 물어봤습니다. 네,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어요. 우리 포대장이 설명했습니다. 바람, 온도, 습도를 모두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자동으로 보정해줍니다. 더 놀라운 건 지속 사격 능력이었어요. K9은 30분 동안 계속 사격해도 성능 저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자주포들은 15분 정도부터 명중률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포신 과열 때문인가요? 저는 기술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K9은 포신 냉각 시스템이 우수해서 장시간 사격이 가능해요. 오후에는 기동성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눈 덮인 험한 지형을 통과하는 훈련이었어요. K9이 첫 번째로 출발했습니다. 눈속을 헤치며 언덕을 올라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네요. 노르웨이군 대령이 말했습니다. K9의 엔진 출력이 1000마력이거든요. 우리 기술진이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독일 레오파드 자주포가 같은 코스를 달렸는데 K9보다 20% 느렸어요. 프랑스 시저는 아예 중간에 눈에 빠져서 견인차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건 정말 예상 밖이네요. 프랑스군 관측관이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한국 자주포가 이렇게 우수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녁에는 야간 작전 훈련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적 목표를 탐지하고 타격하는 훈련이었어요. FA-50 경공격기들이 야간 출격했습니다. 열상 카메라와 레이더를 이용해서 지상 목표를 찾는 임무였어요. 목표 발견, 공격 개시합니다. 조종사가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정확한 폭격이 이어졌어요. 모든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와, 야간 작전 능력도 뛰어나네요. 영국군 조종사가 감탄했습니다. 한국 경공격기의 센서 성능이 어떻게 되나요? 최신형 아이플리어 FLIR 시스템과 다기능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어요. 우리 공군 조종사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훈련 마지막 날에는 종합 시나리오 훈련이 있었습니다.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한 복합 임무였어요. 적의 대규모 기갑부대가 침공해오는 상황에서 공중과 지상이 협력해서 저지하는 훈련이었습니다. FA-50 경공격기들이 먼저 출격해서 적 전차들을 공격했어요. 이어서 K9 자주포들이 집중 포격을 가했습니다. 완벽한 팀워크였어요. 이런 정밀한 공지 협동은 처음 봅니다. 미군 장성이 놀라워했습니다. 한국 무기들 간의 호환성이 정말 뛰어나네요. 훈련이 모두 끝난 후 성과 분석 회의가 열렸습니다. 각국 무기들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자리였어요. 나토 훈련단장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K9 자주포의 명중률은 92%로 다른 자주포들보다 평균 38% 높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기동성 면에서도 다른 자주포들보다 20에서 30% 우수했습니다. 더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어요. FA-50 경공격기의 가동률은 98%였습니다. 극저온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했어요. 이륙 시간은 다른 전투기들보다 40% 빨랐고 작전 지속 시간은 1.6배 더 길었습니다. 프랑스군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독일군 대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운용 비용 면에서도 한국 무기들이 월등했습니다. K9의 포탄당 운용비는 기존 자주포의 60% 수준이었고 FA-50의 비행시간당 비용은 40% 낮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나토 장성 중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뭘 놓치고 있었던 거지? 그 말이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모든 회의와 압박, 비웃음이 떠올랐거든요. 프랑스의 견제, 독일의 우려, 야당의 비판, 언론의 매도. 하지만 우리는 웃지 않았어요. 복수하는 기분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증명했을 뿐이었어요. 한국과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회의가 끝난 후 여러 나라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차관님,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에스토니아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한국 무기 추가 도입을 검토해야겠어요. 노르웨이 대표도 동조했습니다. 심지어 처음에 회의적이었던 독일 관측관도 인정했어요. 한국 기술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미군 장성의 반응이었어요. 차관님, 미국도 한국 무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특히 가성비 면에서 탁월하더군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국방장관님께 보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관님, 훈련 결과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모든 면에서 한국 무기가 유럽 무기를 압도했어요. 장관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그럼 우리 선택이 옳았다는 게 증명된 거군요. 네, 이제 아무도 우리를 비판할 수 없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라플란드의 새하얀 설원이 달빛에 빛나고 있었어요. 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한국 무기들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정확한 판단이었다는 것도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의심과 비판은 사라질 거예요.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명중률 38% 향상, 작전 지속 시간 1.6배 증가, 운용비 40% 절감. 이런 결과 앞에서는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과 핀란드의 파트너십이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것을 느꼈어요. 북극 훈련이 끝난 지 2달 후 유럽 전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노르웨이였어요. 차관님, 노르웨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가 급히 들어와서 보고했습니다. 한국 무기 도입 타당성 조사를 시작한다고 하네요. 저는 놀랐어요. 노르웨이는 전통적으로 유럽 무기를 선호하던 나라였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를 검토한다고 하나요? K9 자주포와 FA-50 경공격기 모두요. 이어서 더 놀라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체코에서도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체코 국방부에서 한국 경공격기 기술 설명회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체코까지요? 슬로바키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슬로바키아도 한국 무기 도입 검토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국 무기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나라들이 이렇게 빠르게 태도를 바꾸다니.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프랑스 언론의 보도였어요. 차관님, 이 기사 보셨나요? 참모가 프랑스 르몽드 신문을 가져왔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한국 무기가 새로운 기준이 됐다. 불과 몇 달 전까지 한국 무기를 비판하던 그 프랑스 언론에서 나온 기사였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북극 훈련에서 입증된 한국 무기의 우수성은 유럽 방산업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가격 대비 성능, 신속한 납기, 우수한 운용성을 모두 갖춘 한국 무기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있다. 심지어 프랑스 방산업체들에 대한 비판까지 나와 있었어요. 프랑스 방산업체들은 안일한 독점적 지위에 안주해왔다. 이제 한국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다. 저는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 프랑스가 이런 기사를 낸다고요? 더 놀라운 건 경제적 변화였어요. 차관님, 파리 증시 소식입니다. 경제 담당관이 보고했습니다. 프랑스 주요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어요. 얼마나요? 달레스는 15%, 사프란은 12%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한국 방산 기업들의 주가는 급등했다고 하더라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 이상 올랐고 한국항공우주산업도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했어요. 시장이 이미 답을 내린 거였습니다. 더욱 의미 있는 변화는 기술 협력 분야에서 일어났어요. 차관님, 한국 기업들이 유럽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5개국과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하네요. 이제는 한국이 기술을 전수해주는 입장이 된 거였어요. 과거에는 한국이 유럽 기술을 도입했는데 이제는 정반대가 된 겁니다.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나토 본부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했을 때였어요. 회의 시작 전 복도에서 여러 나라 대표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무기 도입 기준을 바꿔야 할 때 같은데. 독일 차관이 말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탈리아 대표가 물었어요. 브랜드나 전통보다는 실용성과 효율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한국 무기도 적극 검토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한국을 배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국 무기라고 하면 코웃음 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을 배우자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회의 중에도 한국 관련 언급이 여러 번 나왔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 모델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국방차관이 발언했습니다. 빠른 납기와 합리적 가격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영국 대표도 동조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생산 시스템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대표까지 한국을 언급했어요. 우리도 한국처럼 고객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르코르니 장관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어조로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여러 나라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차관님,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문의하고 싶습니다. 체코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K9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요. 슬로바키아 대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FA50에 대한 기술 설명회가 가능할까요? 가장 놀라운 건 독일의 변화였어요. 차관님, 개인적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독일 차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자동화 생산 시스템이요. 우리도 생산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독일이 한국에게 배우고 싶어하는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1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처음 한국 무기를 검토할 때의 회의적인 마음. 서울에서 느꼈던 놀라움과 감동. 나토 회의에서의 치열한 논쟁. 의회에서의 외로운 투쟁. 그리고 북극 훈련에서의 완벽한 증명. 모든 과정이 의미 있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무기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였습니다. 한국은 바로 그 믿음을 무기로 만든 나라였어요. 고객에 대한 믿음, 기술에 대한 믿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믿음. 그들은 70년 전 핀란드의 작은 도움을 기억했고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믿었고 실전에서 그 믿음을 증명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변화하는 미래를 믿었고 새로운 방식으로 방산업을 재정의했습니다. 다음 날 핀란드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국방장관님께 보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관님,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한국이 새로운 기준이 되었어요. 이제 모든 나라가 한국을 따라 하려고 합니다. 장관님이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선구자 역할을 한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결국 미래를 바꾼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기내 창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구름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마치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한국은 우리에게 의외의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연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어요. 품질, 가격, 납기, 서비스 모든 면에서 한국이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거든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지금의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거예요. 한국이 단순한 무기 공급국이 아니라
방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리더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출발점에 우리 핀란드가 있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우리가 용기 있는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게 증명되었으니까요. 헬싱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많은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차관님, 한국 무기 도입 결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성공적이었습니다.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어요. 다른 나라들도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은 알아보는 법이거든요. 앞으로도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신가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예요. 공항을 나오면서 저는 핀란드의 푸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우리의 미래도 저 하늘처럼 맑고 밝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과 함께하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거였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선택이 정말 운명적이었던 것 같아요. 러시아의 위협이라는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준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잡은 우리의 결정이 결국 모든 것을 바꿨어요. 이제 한국과 핀란드는 단순한 구매자와 판매자가 아닙니다. 공동의 가치와 믿음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어요. 70년 전 우리가 보여준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은혜를 잊지 않는 한국의 마음과 현실적 선택을 한 우리의 용기가 만나서 역사를 바꾼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우리를 따라하고 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글로벌 방산업의 새로운 리더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 변화의 산증인이자 동참자입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한 일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